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 회동을 계기로 정권 인수인계 협조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의전을 비롯한 인사 문제, 추경 편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임대차 3법의 폐지나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할 법이라고 밝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비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시위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방식을 비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해 혐오와 갈라치기 정치라며 비판했고 인수위는 시위 현장을 찾아 전장면을 면담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함께 대선 패배와 내부 갑질 의혹까지 이중 위기를 겪고 있는 정의당의 수습 상황과 돌파해법,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나선 배경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중계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동에서 양측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 등에 대해 협조하기로 했는데요. 신고 권력 갈등이 일단은 봉합되는 모양새인데 여야는 협치와 화합의 회동이라고 평가하면서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대선이 끝난 지 19일 만에 첫 회동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북한 ICBM과 추가 경정 예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서로 협조하기로 하면서 그간의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협조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파악된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는 추후 실무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당선인 측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과 당선인이 정권 이양기에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를 관리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에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의 50조 약속, 저희는 하루빨리 이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여야 간에 또 실무자 간의 협의가 구체적으로 착수되기를 바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회동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대통령 고유의 소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면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통합의 계기, 국민의힘은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늦었지만 최우선 과제인 민생과 국민 통합에 공감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다행스럽습니다. 정권 이양 과정에서 상호 협력과 존중의 당위성을 확인한 좋은 소통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의 소통과 협치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 추진기구 구성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한한 책임감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과 당선인의 독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론적인 합의 외에 대부분의 핵심 쟁점은 실무 협의로 넘겨져 구체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현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개정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건데 민주당과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실제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개정 의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건데 다수당인 민주당을 설득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을 고치고자 할 경우 폐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계약 기간을 2년 더 늘릴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포함해 인상률을 5% 이내로 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로 구성됩니다. 인수위 측은 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7월부터 집주인들이 시세에 맞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전셋값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부작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법 개정에 앞서 단기 방안으로 민간 임대주택 등 민간 자본을 통한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등록 민간 임대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집어넣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 임대료 인상 없이 세입자 권리가 보장된 전세 세입자가 70%에 달한다며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당이 밝힌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그때도 이 부분은 좀 지켜져야 된다 이 말씀 드린 바가 있죠. 인수위는 여서야대라는 입법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의 출근길 시위에 대해 시민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장현을 찾아 진화에 나섰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가 혐오 정치를 조장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전장현의 시위 방식이 바뀌었고 이것이 자신의 요구 사항이었다며 톤을 낮췄는데 전장현도 내일부터 출근길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수그러드는 모습입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장현의 출근길 시위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시민 볼모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정치권이 잇따라 전장현을 만나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이 대표의 발언을 대신 사과했습니다. 곧 집권당이 될 국민의힘 대표께서는 장애인 시위를 두고 서울 시민을 볼모로 삼는 시위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이어 장애인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전장현을 찾은 인수위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요구 등을 경청하겠다고 밝혔고 이 대표에 대한 사과 요구에 대해선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과제를 다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래도 와서 이렇게 뵙는 게 낫겠다 싶어서 경청회로 왔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도 국민의힘 내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시각장애인인 김혜지 의원 등의 공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들어주려고 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세심하게 챙겨야 할 부분인데요. 그것이 정치권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가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아침까지 볼모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출근을 막는 시위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건 3호선, 4호선 타는 출퇴근하는 서울 시민들이 왜 이렇게 투쟁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 이게 다만 이 대표는 이후 자신의 SNS에 전장현이 탑승만 하는 시위로 바꿨다며 이것이 자신의 요구사항이었다고 말해 발언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전장현도 입장문을 내고 내일부터 인수위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다음 달 20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놓고 장애인 단체와 충돌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으로선 부담이고 전장현 역시 출근길 시민 불편에 대한 불만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측이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다음 달 30일까지가 임기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로 전열을 재정비한 데 따른 건데요. 다음 달 8일 실시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윤핵관의 등장이 가시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달여 남은 원내대표직을 조기 사퇴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기자들을 만나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지도부를 새로 개편한 데 따라 우리도 새로 대응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조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원내 지도부가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로 전열을 가다듬은 민주당을 상대로 대야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인사차 찾아온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여야 협치를 당부했고 박 원내대표도 아직 회기가 남은 3월 국회에서 함께 입법 성과를 내자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곧 여당으로 바뀌긴 합니다만 국회에서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실질적 여당은 바로 민주당이고 협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4월 5일까지 또 임시회가 잡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께 그나마 이 코로나 상황에서 힘든 국민들께 유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민의힘은 다음 달 8일 새 원내사령탑을 뽑을 예정입니다. 조기 경선론이 가시화되면서 4선의 권영세, 권성동, 윤상현 의원과 3선의 김도읍, 김태흠, 박대출, 윤재옥, 조혜진 의원 등이 차기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상황. 특히 거대 야당을 상대할 110석의 소수 여당 원내사령탑 자리에 대여 협상력이 제일 자질로 주목받으면서 권성동, 권영세 등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 국정 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국민의힘 차기 원내 지도부에게는 국무총리 인준을 비롯한 새 내각 구성과 정부 조직 개편안 협상, 6일 지방선거 공천까지 산적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견제 수위를 높이며 전국 주도권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커 당장 4월 국회부터 여야 대치 전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울 만큼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반려동물 용품을 둘러싼 피해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반려동물 용품의 안전성 문제를 놓고 대책 마련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인구는 1,50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용 사료와 미용 제품, 의약품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와 반려동물들은 모호한 유해 물질 기준과 사용법, 깜깜이 성분 표기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용 의약 외품의 경우 유해 물질 기준이 사람에게 맞춰진 식약처 고시를 적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동물의 특성을 반영해 안전성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체 기준에만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인체 기준을 준용해서 우리가 동물 약품이나 의약 외품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반려동물용 치약과 각종 세정제, 탈취제, 샴푸, 소독용 티슈에 유해 성분이 있는데도 유통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안전 기준과 용도 표시 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사람과 동물 모두 위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해 물질이 검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에 안전 기준이 부재한다라는 것이고, 근데 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영향을 줬을 때 기본적으로 건강상의 영향이 가장 크잖아요. 소비자에게 반려동물 용품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과 성분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개하고 고양이하고 이제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다른데 이게 공중에 뿌리라는 거지 아니면 반려동물에게 직접 분사해도 되는 건지. 리콜 제도에 대한 피해 감독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 밖에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을 반려동물에게 억지로 맞추다 보니 부작용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반려동물 전반에 걸쳐 독립적인 법을 만들 때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와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추경을 비롯해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 공통분모부터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활한 국정 운영과 국회 운영을 위해선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협치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는 정치 교체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정치 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추진기구 구성과 합당 제안을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와 함께한 정치 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의 내용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도 실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중복 페널티 25%를 최대 10%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김행 공관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역 의원 출마자는 5%,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력인 경우에는 10% 감점을 주기로 했다며 두 개 다 해당이 될 경우 둘 중 감점 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 이 같은 결정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관련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ICBM 신형인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비행 특성을 분석한 결과 2017년에 쏜 화성 15형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한 것처럼 꾸민 의도는 지난 16일 발사 실패를 덮고 최대 안정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전격 회동을 했는데 가장 늦게 만났지만 또 가장 길게 만난 그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회동으로 또 기록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이제 어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찬 회동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네. 관심을 끌었던 독대 회동은 없었고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한 채 오후 6시쯤부터 2시간 51분간 진행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남이 50분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역대 가장 늦은 만남이었지만 제일 긴 시간 동안 대화가 이뤄진 셈입니다. 현장 분위기는 담소를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집무실이 있는 여민관까지 마중을 나가서 만찬을 진행한 상춘제까지 함께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직접 소개했고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청와대 방문 시절을 떠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놓고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대한 문 대통령의 긍정적 모습을 부각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어제 회동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항상 공과 같은 곳. 네. 아마 뭐 국민들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청와대에 이런 공통 한옥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상징적인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이쪽 어디에서 회의한 기억이 한 번 나요. 그랬습니다. 대통령 모시고 그때 저거랬어요. 네, 이 밖에 과거 검찰총장과 당선인 시절 인연이라던가 이 둘의 반려견 이름이 같거든요. 이 반려견 토리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해집니다. 네. 토리요.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대통령과 당선인이 그 만났던 장소가 청와대 본관이 백악실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상춘제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상춘제에서 대통령과 이 당선인 간 회동은 처음 이루어진 건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부부가 방문을 했을 때 만찬 장소로 사용되는 등 국빈 끝맞이에 사용되는 건물입니다. 청와대는 그만큼 문 대통령이 당선인 예우에 신경을 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찬 메뉴에도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봄나물 비빔밥과 탕평책,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문 대통령과 당선인을 위한 레드와인이 저녁 식사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통합과 협치 정치를 해주기 기대하는 의중이 이 반영된 메뉴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 한식의 와인이라던가 이런 회동 과정들이 통합을 강조했던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회동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새 정부가 꼭 성공하기 바란다면서 회동 마무리에 넥타이도 선물했고요. 또 윤 당선인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 별도의 브리핑을 하지 않고 당선인 측 브리핑에 회동 결과를 일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그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는 그 의제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또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로 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당선인 측이 이제 그 회동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 문제에 협조 의사를 보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취임 전에 그 이전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 공식 회동 전에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가 이 두 신구 권력 간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었죠. 네. 그 만찬 자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문제를 먼저 거론했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은 취지를 설명하면서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고 싶다고 청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관련 브리핑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문 대통령이 협조한다고 말해서 어느 정도 실마리는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요. 네.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 사안이 없어서 아직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한 말을 미루어 살펴볼 때 기재부와 국방부의 협의가 먼저라는 점을 상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그래서, 가장 네. 네, 그래서 오늘 있었던 국무회의에서도 이 집무실 이전 관련한 예비비가 상정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취임일 전에 용산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은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불투명한 상황이군요. 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의제가 또 MB 사면 문제였는데 양측이 거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네요. 아무래도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라 그럴까요? 네, 이 당선인 측은 원래 불발됐던 첫 회동에 전에는 이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공식화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신구 권력 충돌이라는 이 여론 아래서 어렵게 성사된 회동인 만큼 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앞서 청와대 측에선 사면이 의제로 정해져 있는 듯한 상황이 부담된다는 언급이 공공연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시 사면설까지 공개적으로 거론되며 이 분위기는 더 경색됐는데요. 이 서로 불편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양측이 사전 협의를 통해 의제에 대한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사면이 갈등 요소기 때문에 의제가 되지 않은 게 아니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조율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렇게 된 만큼 윤 당선인이 사면 문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결국 양측에서 최대한 언급을 삼가고 또 물밑에서 이 문제가 계속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문 대통령의 결단이 이루어질지 이 다음 정부로 넘어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관심을 모았던 2차 추경과 인사권 문제에 대한 합의안은 이제 없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등의 씨앗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또 평가도 나오고 있네요. 네, 일각에서 기대했던 즉석 담판이나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고 이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는 실무 협의로 넘어갔습니다. 네. 네, 2차 추경 편성은 양측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지만 구체적인 규모나 추경안 제출 시기는 논의되지 않았고요. 또 구체적인 인사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갈등의 주요 내관을 제거하지 못한 셈인데 앞서 회동 조율 과정에서 파열음을 냈던 이 양측의 한 라인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아직 추가 회동 이야기는 없는데요. 우선 장제원 비서실장은 추가 회동은 장담하지 못하지만 이 문 대통령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달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네. 네, 그동안 대통령 당선인 회동이 최소 2회 이상 이루어졌거든요. 또 아직 많은 주요 의제들이 남아있는 만큼 추가 회동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직까지 대통령 취임까지는 40여일 또 남아 있으니까 또 회동이 또 이루어질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어제 있었던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장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29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숨은 조력자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만찬회동. 역대 가장 늦은 만남이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가장 오래 만난 걸로 기록이 되면서 얼어붙은 전국에 훈풍을 불러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동이 성사될 수 있었던 배경에 숨은 조력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가교 역할을 한 조력자 바로 김부겸 국무총리입니다. 지난 16일 예정됐던 첫 회동이 무산된 이후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갈등이 깊어지자 김 총리가 양측에 접점 찾기를 주선하면서 협상에 물꼬를 텄다는 건데요. 특히 주말이었던 지난 26일 밤 김 총리가 윤 당선인과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며 신속한 회동을 권유한 직후 다음 날 만찬 일정이 확정되면서 김 총리 중재가 통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총리가 대통령과 당선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윤 당선인과 김 총리의 친분 덕분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대 동문으로 각각 법대와 정치학과를 졸업한 두 사람은 사석에서 윤 당선인이 김 총리를 부겸이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윤 당선인이 2014년 대구 고검으로 사실상 좌천당을 쓸 당시 김 총리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여서 두 사람이 자주 술자리를 가지면서 가깝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친분 때문에 한때 윤석열 정부에서 김부겸 총리 유임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양측 모두 부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과 함께 두 사람의 주말 회동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부겸 총리의 유임과 관련해서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저희가 김부겸 총리는 덕망이 있고 또 존경하는 분이긴 하지만 그것과 총리직 유임은 별개의 사안임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 고지를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김부겸 총리와의 만남과 관련해서도 오랜 지인분들이 함께했던 그런 사적인 자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서 대통령과의 회동을 설득했던 김부겸 총리. 김 총리의 숨은 조력이 있었기에 지지부진했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찬 회동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권 이양 작업이 순탄하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김 총리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 29의 경쟁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죠. 민주당에선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인사들이 속속 나오면서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도전장을 낸 주자들이 앞다퉈 인연을 강조하면서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전 경기지사이자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상임 고문입니다. 이전 지사 홈그라운드인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놓고 당내 주자들이 이재명 후광을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모습인데요. 어제 국회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오선의 조정식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자신을 친 이재명의 좌장, 이재명의 찐 동지로 소개했다고 하죠. 오늘도 이전 지사와의 친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를 배출한 곳인데 이재명 지사의 철학과 가치 그리고 업적과 성과를 계승 발전해서 경기도를 정치 1번지, 경제 1번지로 만들어야 되는 선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와 늘 함께 해왔고 또 여당 정책위의장 등 당과 국회에서 국정 전반을 다뤄본 일머리를 아는 저 조정식이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전 지사와 늘 함께해온 사람, 이 전 지사의 철학과 성과를 계승 발전시킬 적임자는 나다. 조정식 의원은 이렇게 강조하면서 앞으로 이재명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이 경기지사 숙보가 되면 지역구인 경기 시흥을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거기에 이 전 지사가 출마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중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오선의 안민석 의원 역시도 29의 경쟁에 나선 건 마찬가지입니다.
안 의원은 자신이 이 전 지사와 닮은 부분이 많다는 점을 부각했다고 하죠. 저도 이재명 고문하고 이제 15년 친구인데 친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이재명다운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재명 고문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서로가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요. 기득권에 저항하는 기질이 있고요. 어느 교수님께서 안 의원은 이재명하고 가장 많이 닮은 정치인이다. 그럴 만큼 지금 나선 후보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이재명 스타일인 것은 좀 분명한 것 같고요. 기질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장 이재명 스타일이다. 이렇게 강조한 안민석 의원. 이 전 지사의 향후 정치 행로에 대해선 국회의원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2년 뒤 종로 출마가 정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한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 역시 경기지사 출마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민주당 내 경쟁 구도는 뜨거워질 전망인데요. 누가 더 이재명과 가까운가, 누가 더 이재명과 비슷한가라는 이 심구의 경쟁이 경선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어제 청와대 회동으로 정권 이양과 협치를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원내대표단 인선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민생정책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변인 오영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전국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내대변인 오영환입니다. 네. 오 의원께서는 소방관 출신이신데요. 당내 재난재해특별위원장을 또 맡고 계신데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에서 이번에 원내대변인직도 맡게 되셨습니다. 새 원내대표단의 인선 면면이 궁금하고요. 또 원내대변인으로서 포부나 각오부터 한 말씀 들어주실까요? 예, 각오라고 말씀드리자면 먼저 엄중한 시기에 또 이런 대변인이라는 소임을 맡게 된 만큼 무엇보다 이 국민의 삶과 밀접한 문제들에 있어서 이 문제 해결에 강한 민주당 그리고 유능한 야당 이렇게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이 대표단에서 이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제3기 원내대표단 인선 마무리하시면서 무엇보다 이 신경을 쓰신 부분이 견제 능력 그리고 소통 또 당내 화합까지 이렇게 세 개를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그 안에서도 이 민생과 소통을 강조하시면서 민생부 대표를 이 자영업자 출신의 의원님 등 이 두 분을 모시고 또 소통부 대표도 특별히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이렇게 지역별, 세대별, 성별 모두를 고려하면서 이렇게 인선을 적절히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이후 19일 만에 만났는데요. 어제 회동 민주당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어디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네, 3시간에 가깝게 역대 가장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회동이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제 의례적인 축하가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윤석열 당선인 역시 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먼저 어제 회동으로 무엇보다 국민분들께서 현 정부 그리고 차기 정부 이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기대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손실보상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시면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이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많이 지쳐 계시는데 좀 완전한 이런 보상이라든지 이런 이 손실 보상 등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이 눈에 띄는 부분은 집무실 이전에 관한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관한 이야기가 또 자연스럽게 나왔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이전하는 장소에 대한 것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현 정부에서도 이 이전 계획 면밀히 살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한 논의나 검토가 앞으로 또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안보 공백에 대한 불안, 이 국민분들이 많이 걱정이 있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해결된다는 전제 속에서 이런 부분이 진척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 국회 차원에서는 이 청와대 집무실 설치나 이전 이런 문제들이 이 법적 근거라든지 이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 해결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이 소통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어제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경에 공감대를 이뤘고 공은 국회로 넘어온 상황인데요. 여야도 추경에 찬성을 하고는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이견이 여전합니다. 2차 추경 편성에 대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 그리고 반대를 하던 기재부도 이제 협조한다고 봐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오늘 언론에서 이 기재부가 인수위에 35조 추경 제안했다 이런 기사가 났지만 또 오보라고 또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민주당은 이 소상공인분들께 하루빨리 완전한 이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마음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인수위나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자꾸만 이 지출 구조조정 이것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편성된 이 예산 중에서 이 경직성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의무 지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극히 일부다. 세계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크게 많이 없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저희 당은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이나 인수위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이 빠른 의견이 나와줘야 되는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국채 발행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인정하고 이렇게 하루빨리 좀 추진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새로운 물결이 본격적으로 합당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당의 합당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김동연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이 합당 제안을 공식적으로 수락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지금부터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정치교체 완수, 이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면 민주당과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대선 기간을 거치면서 이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대표께서 정치교체 공동선언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 오늘의 이 기자회견에서도 정치개혁 협의 추진기구 설치를 가장 먼저 하면서 강한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이셨고 그 첫 번째로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정말 빠른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치교체가 절실한 지금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합당하면 굉장한 이합집산 이런 모습을 국민께 많이 실망을 드린 적이 많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이런 정치교체의 첫걸음으로서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원내대변인 오영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대선 이후 각 정당들이 재정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기대보다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던 정의당도 전열을 가다듬고 지방선거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영국 정의당 대표와 함께 대선 이후 정의당의 계획과 방향 그리고 전국 이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선이 이제 치러진 지도 한 20일 정도 이제 지났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좀 저조했습니다. 2.37% 득표율인데 5년 전 대선 때보다도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물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 전 당 지도부가 대선 평가 이제 토론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이제 그 대선 패배 원인이 어떻게 진단이 됐고 앞으로 정의당은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는지 당 수습 방향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우선 대표단에서 연 이틀에 걸쳐서 평가 토론을 좀 했고요. 네. 그 당의 이제 일상적 의사 결정 구조인 전국위원회에서 토론안을 제출해서 지방선거 끝나고 지방까지 포함한 어떤 좀 종합적 평가와 또 평가에 근거한 당의 진로 등등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우선 그동안 정의당이 참 지난 몇 년간 참 많은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비판도 많이 좀 받았고 정체성에 대한 또 의문도 많이
좀 제기를 좀 했고 해서 뭐 그런 게 종합된 결과가 이번 대선 평가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역대 어느 때보다도 그 대선 후보들에 대한 예를 들면 1당, 2당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이 그렇게 좀 강한 선거였는데 네. 우리 심상정 후보가 사실은 그런 점에 비하면 도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함께 그렇게 비호감이 높았는가? 이거는 뭐 개인 후보의 문제를 떠나서 좀 정의당에 대한 그 비호감이 좀 강범위하게 좀 형성되어 있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된다. 뭐 이거는 뭐 아무래도 뭐 정의당의 뭐 실패다. 뭐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했고 뭐 양당 구조 뭐 탓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그거는 남 탓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쇄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네. 최근에는 청년정의당 강민진 전 대표 직장 내 갑질 의혹이 일면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진상조사회가 열린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자꾸 아픈 부분만 자꾸 네. 물어보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참 청년 정의당이 독자적 그 예산과 독자적인 인사권도 사실 가지고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 대표가 법적 지위는 제가 이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상 거의 관여를 안 하고 독자적으로 운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막 그런 과정에서 또 이게 뭐 청년 정의당 대표 또 거기에 공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채용된 그 소위 당직자 이런 분들 간의 관계가 저희들은 뭐 이게 나이도 다 비슷비슷하고 해서 굉장히 수평적 그 조직 문화가 있는 것으로 봤는데 이제 당사자들이 느끼에는 아주 소소한 부분에서 이거는 어떤 대표와 어떤 직원 간의 관계 속에서 좀 부적절하다. 예를 들어 업무 외에 뭐 일을 뭐 또 지시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우리 당직자들의 노동권을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당 대표를 참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고 바로 이제 대표단 회의를 통해서 진상조사위를 구성을 좀 했고요. 특히 이제 외부의 전문 노무사 세 분을 좀 선임을 해서 지금 거의 조사는 이제 피해자와 참고인들 조사는 거의 끝나고 곧 아마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물을 생각입니다. 네, 조사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아직 뭐 이게 조사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세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이 이제 회동이 있었는데 가장 늦게 만나서 가장 오랫동안 만났던 또 회동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특별히 어떤 의제를 갖고 이제 만난 게 아니라서 합의문이나 어떤 합의가 도출된 거는 없었는데 그 어저께 그 두 분의 만남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대선 기간 안에도 이 양당 간에 참 국민들이 참 얼굴 찌푸리는 이런 대결 구도가 참 심했지 않습니까? 그 대선 결과에 누가 당선되어도 참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대통령과의 만남조차도 한 20일 정도 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이제 신구 권력 갈등처럼 뭐 이렇게 계속 좀 비춰져 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좀 했는데 어제 그 만남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당면하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기간에 거의 모든 후보들이 한 50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다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뭐 이 추경이 필요하다는 건 방향은 대충 뭐 이야기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뭐 추경 규모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합의가 안 되어서 뭐 그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이제 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이제 방송국에도 이 영화나 이런 분야에도 많은 일하는 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업무들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들의 프리랜서 노동자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의 좀 피해까지도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좀 이번에 좀 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지 않아서 좀 아쉽다. 또 뭐 대부분의 문제가 실무 단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신구 정부나 여야 정치권 모두 민생에 집중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시위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시민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오늘 시위 현장을 찾아서 요구 사항을 듣고 또 시위 중지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정의당에선 이번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이미 대선 기간 동안에 심상정 후보께서 1분 발언을 통해서 그 장애인들의 이동권 시위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선 후보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의지를 좀 약속을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다 하질 않았습니다. 하질 않았고 아마 이재명 후보가 조금 긍정적으로 좀 답변을 주셨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 때문에 그때 잠시 이동권 시위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들 중단이 되었다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그 장애인들의 시위를 두고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가 장애인들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뭐 이런 좀 발언으로 지금도 문제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장애인들이 만약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평화적 방식으로 어떤 문서를 가지고 어떤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고 하면은 그게 신문에 한 줄이라도 나겠는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큰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떤 시위에 나서고 시민들의 불편을 겪고 뭐 이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언론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랬지 않습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의 그런 태도는 그런 문제를 바라보는 좀 너무 잘못된 태도, 좀 반정치다. 오히려 이제 그런 아픔들을 좀 해결을 해서 그런 시민의 불편을 줄여내야 되는데 오히려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게 하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잘못된 정치다 생각을 하고 뭐 뒤늦게나마 국민의힘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그분이 무릎 꿇고 사과도 하고 김혜지 의원 저는 그렇게 해서 조금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좀 보이는데 인수위하고도 오늘인가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장애인 그 전장년하고 했는데 뭐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이 책임 있는 그런 좀 답변이 없어가지고 장애인들이 여전히 하루에 한 명씩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거든요. 하루에 한 명씩 그때까지 삭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의지는 가지는데 이제 시위는 중단하겠다. 내일부터 이제 중단하겠다고 한 거죠. 뭐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정치권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문제만큼은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받아서 우선적으로 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한 60일 정도, 2달 정도 이제 남았는데 아직도 선거구 획정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국민의힘과 또 이제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가서 기초의원 중대 선거구제 도입 협조를 이제 또 촉구하셨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그 회기 마지막 날 4월 5일이죠. 5일까지 처리가 가능할지 좀 의문이 드는데 그 지도부들 그 만나본 그 좀 그 소감이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이제 민주당은 사실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그 대선 임박해서 정치 개혁하겠다 해서 정의당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뭐 다당제 민주주의 이 내용을 담은 안을 발표하고 당론으로 확정을 좀 했습니다. 그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금 172석 최고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라. 국민의힘을 그냥 언론을 상대로 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뭐 좀 저녁에 만나서 뭐 소주라도 한잔 하면서 설득도 하고 좀 비공개적인 이런 활동들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주문을 드렸고 특히 이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민주당이 13개 광역시도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 민주당 의지만 있으면은 선거구 쪼개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을 해서 입법 좀 의지도 좀 촉진을 좀 해달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한테는 이제 대통령 선거까지 끝나고 당선인까지 배출했는데 대통령 선거 전과 좀 달려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없느냐.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이준석 대표도 다당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고 그다음에 우리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마치 이제 자기 정치의 소신이 다당제 민주주의처럼 이번 대선 때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고 윤석열 당선자도 중대선거구제가 평소에 자기 소신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좀 결단을 촉구했는데 아마 뭐 이게 이제 시기 되면은 다 이제 그 의원들 이해관계가 막 걸리기 때문에 걸려서 저는 국민의힘이 뭐 조금의 변화는
가져올 수밖에 없을 거다. 왜? 다당제 민주주의를 약속을 해놓고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그 약속을 내팽개치면은 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시기부터 국민적 신뢰는 거의 뭐 떨어진 상태에서 출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의 변화는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의당으로서는 오는 6월에 지방선거에서 좀 돌파구 마련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네. 일각에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이 민주당과 단일화를 했다면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대선 때 못했던 단일화를 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지방 준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뭐 김동연 새로운 물결 네. 우리 민주당과 통합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김동연 후보도 그랬고 우리 이제 국민의힘하고 합당을 발표한 안철수 후보도 다당제 민주주의를 주창을 하셨는데 결국은 기득권 양당에 다 투항을 지금 하는 형식이란 말이죠. 대한민국의 정치 또 민생 문제는 지금 양당 정치가 계속 지속되는 한은 절대로 바뀌질 수가 없다. 양당 정치의 폐해가 세계 최고의 불평등 구조를 낳았고 기득권만 주로 대변을 좀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양당이 대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제3 정치 세력이 특히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이 대변하면서 한국 정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당장 어떤 당선 여부를 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저희들로서는 이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예전에 또 민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다당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저희 정의당을 비롯한 모든 양당을 제외한 모든 진보 정당, 뭐 시민사회 세력들과 모두 힘을 합쳐서 무지개 연대, 제3 정치 무지개 연대를 실현해서 다당제 시대를 우리 힘으로 또 한편으로는 제도 개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힘으로 돌파해 나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 그 대표님 출마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경남지사 후보로 정의당의 후보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출마 결심을 굳히셨는지 먼저 들어보고요. 그 마지막으로 또 이제 앞으로 정의당을 어디에 방점을 두고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제가 이제 당 대표기 때문에 이제 출마 문제가 더 고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경남 지역의 우리 정의당 경남도당이나 지역 노동계에서 좀 강하게 출마 요구를 좀 하고 있고 저도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3 정치 이 다당제 민주주의 그 실현을 좀 전면화해서 우리 당내의 주요한 좀 인사들은 저는 광역단체장에 출마해서 선거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후에 정의당은 뭐 이번 대선 득표 결과도 우리가 겸하게 좀 받아들이면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 노동과 청년, 특히 여성 이 부분에 더 깊숙이 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분들로부터 지지받고 이분들이 자기 정당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당을 지방선거 이후에 좀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 나갈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대선 패배 후 정의당의 수습 상황 그리고 6월 지방선거 준비 상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여영국 정의당 대표와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엔 충청 이남으로 확대하겠고요. 밤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고 5cm 정도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